며칠 뒤 올리버 섹스는 검사에 사용할 여러가지 도구들을 챙겨 피 선생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방 한가운데 자리잡은 피아노와 악보대, 악보 등 음악의 흔적으로 가득 찬 그의 집을 둘러보고 있다가 피 선생이 들어오자 인사를 하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피 선생은 악수하기 위해 손을 내밀었지만 그의 시선은 엉뚱하게 건너편에 있는 벽시계를 향해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피 선생님. 그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야 몸을 돌려 그에게 악수를 했습니다. 피 선생의 경우 관자협에는 이상이 없으며 음악에 관한 한 완벽한 상태였습니다. 이제는 마루협과 뒤통수협이 담당하는 시각 기능을 알아볼 차례였습니다. 가방에서 꺼낸 각종 다면체들을 가지고 시험해 보았죠. 이게 뭐죠? 정육면체입니다. 이건요, 12면체입니다. 사물의 특정 측면을 포착하는 추상인지 기능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올리버 섹스는 스무고개 놀이라듯이 그의 정확한 증상을 찾기 위해 하나하나 검사해 나갑니다. 이번에는 그림 형태의 사람 얼굴을 구별하는지 보기 위해 카드 한 벌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잭, 퀸, 조커를 포함해 모든 카드를 구별해내었습니다. 하지만 카드에 있는 패턴은 익숙하고 정형화된 것이기 때문에 그가 얼굴을 구별해내는지 정형화된 패턴이나 특징만을 보고 인식했는지는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이번에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배우들이나 사람 얼굴이 나온 사진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졌습니다. 음소거를 한 후 텔레비전에 나오는 배우가 누구인지를 물어봤습니다. 텔레비전에는 위너 브라더스의 간판 스타 베티 데이비스의 초창기 영화가 상영 중이었습니다. 피 선생은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는데 할리우드 영화에 관심이 없다면 배우의 얼굴을 모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문제는 배우의 표정조차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점이었죠. 베티 데이비스는 아주 격렬한 감정씬을 연기 중이었는데 피 선생은 그녀의 연기에서 교차되며 분출되는 열정, 놀라움, 분노 등의 감정을 전혀 읽어내지 못했고 심지어는 배우의 성별조차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지인들의 사진은 어떨까요? 벽에는 그의 가족, 동료, 제자, 그리고 본인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영화를 보여주었을 때와 똑같은 표정으로 자신의 가족, 동료, 제자의 얼굴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비극적이게도 피 선생은 자신의 얼굴조차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알아본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인슈타인의 얼굴이었죠. 아인슈타인의 독특한 머리와 콧수염을 못 알아볼 사람이 몇이나 존재할까요? 피 선생이 알아본 건 진짜 아인슈타인이 아니라 그저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을 보고 나름대로 추정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는 단순히 사람의 얼굴을 직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인지 방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려고 궁리하는 모습이 아니라 마치 추상적인 퍼즐을 푸는 사람과 같은 표정과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형태로만 인식하는 것이었던 거죠. 우리는 보통 직관적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인식해 개성과 성격, 기분 등을 판단해 다음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단서를 얻습니다. 하지만 피 선생에게 있어 사람의 표정에 드러나는 감정, 느낌 등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피 선생의 집에 방문하기 전에 샀던 붉은 장미 한 송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태도는 꽃을 받아 기뻐하는 표정이 아니라 방금 막 발견한 유물의 특징을 파악하는 고고학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길이가 15cm 정도의 붉은 것이 복잡하게 얽혀있고 초록색의 기다란 것이 붙어있네요. 뭐라고 꼬집어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고차원적인 대칭성을 가진 것 같기도 하고 아마도 꽃일지도 모르겠군요. 꽃일지도 모르겠다고요. 냄새를 맡아보라고 하자 그제서야 그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천국 같은 향기에 장미네요. 올리버 섹스는 집에 들어오면서 벗어둔 장갑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피 선생은 이번에도 유물을 조사하는 고고학자처럼 세심하게 관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표면이 단절되지 않고 하나로 이어져 있군요. 그리고 주머니가 5개 달려 있군요. 끝까지 말해보세요. 뭔가를 넣는 물건인 것 같아요. 아마도 5가지 크기의 잔돈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야 그는 아니 이거 장갑이잖아 하고 소리쳤습니다. 피 선생은 사람의 얼굴은 물론 그 어떤 물건을 앞에 두고도 친숙한 것으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떠한 감정도 생기도 없는 추상의 세계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던 것이죠. 사물의 부분적인 특징들은 보통 사람보다 더 자세히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전체적이고 직관적으로 판단해 현실로 불러내지는 못했습니다. 피 선생의 시각 세계는 현실 세계에 대해 지극히 무관심하다는 면에서 컴퓨터와 똑같았던 거죠. 등장인물들을 살아있는 실존 인물처럼 시각하는데 뛰어난 능력을 가졌던 톨스토이의 작품 안나 카레니나가 불현듯 떠올라 피 선생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피 선생은 소설 속의 사건과 줄거리, 심지어 등장인물들의 인상적인 대사까지도 단어 하나 틀리지 않고 기억해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그의 본질적인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등장인물들의 얼굴은 물론 시각적인 묘사에 대해서는 차가울 정도로 정서적인 묘사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시각 능력은 외적인 인식 능력뿐만이 아니라 시각적인 기억력과 상상력에도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앞에서 했던 검사들은 피 선생의 병력은 설명해 주었지만 개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도 설명해 주지 못했습니다. 과연 그의 내면 세계의 풍경은 어떠할까요? 우스꽝스러운 것을 넘어 비극적인 시각 능력을 가진 그의 일상생활은 과연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그가 옷을 입을 때나 화장실에 갈 때, 목욕을 할 때나 언제나 그에게는 음악이 있었습니다. 부인 피 선생님은 일상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남편의 식사나 입을 옷을 언제나 늘 두는 장소에 갖다 둔답니다. 그러면 남편은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별 어려움 없이 식사를 하거나 옷을 갈아입어요. 하지만 갑자기 방해를 받아 음악이 끊기면 그때부터 아무것도 못하게 된답니다. 입으려던 옷이 뭔지도 잊어버려요. 자신의 몸조차 잊어버리곤 하죠. 노래를 부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검사가 끝난 후 부인은 커피와 케이크를 탁자에 차려놓았습니다. 피 선생은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멜로디에 맞춰 음식을 맛있게 먹어치웠습니다. 보통 사람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자 동작을 멈추고 미동도 안 하는 것이었죠. 시선은 탁자를 보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때 부인이 비어있던 잔에 커피를 채워주었습니다. 피 선생은 커피 냄새를 맡고 그때서야 다시 노래를 흥얼거리며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섹스 선생님, 제가 아주 흥미로운 환자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주실 수 있나요? 그와 같이 특정 오감에 심각한 장애를 가졌지만 그 대신 자신의 내면 세계를 채울 재능이나 욕구를 가진 이들에게 있어 잃어버린 능력을 되찾으려고 끈질기게 싸우는 삶과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삶 중에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덜 비극적인 삶일까요? 올리버 섹스가 해줄 수 있는 조언은 하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한 가지 좋은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훌륭한 음악가이고 음악은 선생님의 삶 그 자체입니다. 저의 처방은 그저 음악 속에 파묻혀 생활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음악이 선생님의 삶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눈으로 인식한 대상을 분류하고 범주화하는 동시에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판단이란 것은 사물을 인식하는 것을 넘어 다른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는 것이죠. 피 선생의 인지적인 판단력에서 상실된 것은 바로 관계를 짓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한 상실로 인해 그는 현실적인 시각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러한 관계 짓는 능력을 상실한다면 우리는 컴퓨터와 같은 존재로 전락하고 말 겁니다. 개별성, 배려심과 상호 의존으로 세상을 채우는 인간의 역할은 상실되어가고 대상을 범주화하고 추상화하는 능력이 인간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비용도 저렴한 인공지능이 인간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피 선생의 이야기는 초월적인 진리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무섭고 소름 끼치는 우화일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것이 가치를 잃고 모든 것이 정형화된 무채색의 세상 속에서 수많은 개별적인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다가 끝내 자살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피 선생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그의 질병이 점진적으로 악화되었음에도 그는 일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음악을 가르치며 살았답니다. 피 선생은 시각적인 외부 세계를 상실했지만 음악으로서 우주의 균형을 느끼고 충만함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비극적인 삶이란 육체적인 능력의 실제적인 상실이 아니라 상실로 인해서 빛이 꺼져버린 우리의 영혼임을 이 이야기를 통해 느낄 수 있습니다.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병은 인간이 살아가는 본질적인 조건입니다. 하지만 병에 빠지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며 그러한 병에서 자신의 영혼을 지켜내는 의지를 가진 유일한 존재도 인간입니다.